네, 워싱턴이 국제뉴스 함께하겠습니다. 이 시간 책임져 주시는 선재규 선임기자 나와 계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번째 뉴스는 어떤 뉴스로 시작할까요? 베네수엘라가 현지 시간으로 지난 요일날 대통령 선거를 했습니다. 네. 결과가 나오긴 했는데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이 3선에 성공한 걸로 그 선관위원회가 발표를 했는데요. 이게 지금 그 발표 과정에 지금 여러 가지 좀 석연치 않은 점들이 많습니다. 일단 선거 끝나고 공식 종료되고 나서 6시간 정도 지나고 나서 선관위원장이 80% 정도 개표된 상황에서 마두로가 51.2% 득표율로 1위다. 그래서 2위하고 득표차를 보면은 당선이 불가역적 추이라고 이렇게 사실상 당선을 선언해 버렸습니다. 네. 곤잘레스 야권 중도 보수 야권 에드문도 곤잘레스 우르티아 후보는 44.2%로 그렇게 비교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야당이 즉각 불복을 합니다. 이건 우리가 이겼다. 그렇게 선언을 했고요. 그러면서 그 곤살레스 후보도 베네수엘라 국민하고 전 세계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있다. 이렇게 아주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이 서방 출구조사 결과하고 정반대입니다. 그 워싱턴 포스트 보도를 했는데 출구조사에서 곤잘레스가 65%, 마두로는 31%, 한 반 이하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결과가 나온 겁니다. 반대로 나왔네요. 그러니까 서방 언론은 선거 과정에서도 곤잘레스가 승리할 거다. 예, 네. 그렇게 얘기를 했고 네. 선거 과정에서도 굉장히 편법이라든가 폭력 같은 게 많았고요. 그리고 이제 새벽에 들어온 걸 보니까요. 네. 지금 부정선거 시위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안군이 최루탄 뿌리고 진압했다고 하고 마두로는 야권이 쿠데타 시도 하지 마라 하고 또 선관위는 바로 당선증을 교부를 했다고 합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도 이 베네수엘라 선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네요. 예, 민심이 반영되지 않은 선거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칠레 대통령 여기는 좌파인데도 이제 네. 마두로하고 같은 좌파인데도 이 결과를 인정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에콰도르 대통령은 선거 결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미주기구 위원회를 소집하자고 요청을 했고요. 이런 가운데 방금 들어온 걸 보니까 마두로가 아주 세게 나가네요. 아르헨티나, 칠레, 페루, 파나마, 우루과이 포함한 7개국이 선거 결과를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즉각 그 외교관을 전원 소환을 했습니다. 아주 한번 해보자는 것 같습니다. 네. 반면에 중국하고 러시아는 아주 반색합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축하 메시지 보내서 우리 관계를 더욱 심화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중국 외교부도 어제 정례 브리핑에서 연임 축하한다. 그 좋은 친구인 양국의 전천후 전략 동반자 관계가 강화되길 기대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마두로 대통령이 이렇게 3선에 성공을 한 걸로 이제 확정이 되면은 2013년에 처음 대권을 잡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내년부터 네. 2031년까지 6년을 더하게 되면은 18년 장기 집권하는 겁니다. 네. 지금 아시다시피 베네수엘라는 그 우고 차베스 이 사람 이제 고인이 됐죠. 전 대통령 이후에 그 좌파 통합사회주의당 일당 체제가 쭉 유지되어 왔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미국하고도 계속 사이가 좋지 않았고요. 이렇게 돼서 이제 외신들은 이제 아시다시피 전에도 말씀드렸죠. 중남미 이른바 온건 좌파 정부가 집권하는 이른바 핑크타이드 이렇게 좀 올라오다가 이게 조금 좀 그 아르헨티나의 그 극우 정권 들어서고 파라과이,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이런 데 이제 또 중도 보수 지도자가 와서 약간 균형이 맞춰지는 듯 하다가 이제 이번에 이제 마두로가 이렇게 됐는데 물론 이제 선거 결과가 아직 지금 유동적이긴 한데 일단 조금 앞이 안 보이는 상황이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얘기는 계속해서 뭔가 나오겠네요. 지금 워낙에 그렇죠. 얘기들이 다르다 보니까. 아마 내일도 일부 좀 전해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전해주시고요. 다음 얘기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를 선언한 일론 머스크 X 옛 트위터 계정에 사실상 해리스 목소리를 조작한 그런 영상을 올려서 무리를 빚었다. 사실상 AI 후보로 확정된. 딥페이크 그 걱정들이 많았는데 네. 이게 지금 현실로 드러난 것 같습니다. 해리스 그 민주당 그 대선 후보로 사실상 확정됐죠. 그 네. 목소리를 담은 한 1분 52초짜리 패러디 영상이 이제 떴는데요. 이걸 만든 사람은 내가 이거를 그 AI로 만들었다고 패러디 영상이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테슬라 그
그 CEO 그 머스크가 이 사람은 아시다시피 최근에 이제 그 트럼프를 지지하고 있죠. 이거를 자기 X 계정에 올렸는데 조작 영상이라는 표시를 하지 않고 야 놀랍다 이렇게 해서 올렸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이렇게 되면 이제 X 규정은 영상이 뜨면은 그걸 클릭을 하면은 오리지널 영상으로 가게끔 되어 있는데 그것도 연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아, 근데 문제는 이 영상이 AP가 지금 어젯밤에 보던 걸 보니까 무려 1억 2,300만 회나 클릭이 됐다는 겁니다. 네. 이제 영상 내용이 뭐예요? 이 부분을 좀 짚어볼까요? 저는 아직 보진 네. 못했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나 카멀라 해리스는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다. 왜냐하면 조 바이든이 마침내 토론에서 노망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나는 여성이자 유색 인종으로 다양성 중시 차원에서 발탁됐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이제 가짜 목소리인 겁니다. 네. 이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되고 있고 무리를 빚고 예. 있다는 건데 당연히 민주당 인사들 그렇죠. 쪽에서는 네. 해리스 캠프 대변인이 네. 이런 그 거짓 말을 유권자들이 믿지 않을 걸 본다 얘기를 하면서도 뭐 비판을 강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민주당 상원의원들도 AI 콘텐츠라고 표시하지 않은 것 자체가 그 규정 위반인데 이렇게 이제 앞으로 계속 이런 게 판칠 텐데 대책을 만들자. 지금 보면은 미국은 AI 그 딥페이크 같은 것도요 연방 차원에서 규제하지 않고 좀 자율성을 주는 의미에서 주정부하고 소셜 미디어 플랫폼이 자체적으로 하도록 해왔는데 이거 안 되겠다 하는 그런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제 점점 더 이런 것들이 나올 수가 있는데 오늘 새벽 외신을 네. 보니까 지금 뭐 그 미국 정보기관 소식통 얘기라고 하면서 뭐 중국, 러시아 뭐 이런 데서도 지금 미국 선거에 개입하려고 한다는 그런 움직임이 있다고 해서 아마 미국에서 이 문제가 좀 의회 차원에서 좀 규제 강화하는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최근에 크립토 대통령이 되겠다라는 말을 비롯해서 뭐 행사에 가서 비트코인을 팔지 말아라 뭐 이런 언급도 하면서 좀 가상화폐 시세에 영향을 좀 주기도 했었는데 거기에는 이유가 있다 뭐 이런 분석이 블룸버그 있네요. 네. 보도인데요. 트럼프가 아시다시피 그 가상화폐에 대해서 그렇게 썩 좋지 않게 생각하다가 이제 조금 돌아섰는데 이걸 분석하면서 그 트럼프가 비트코인 그 컨퍼런스에 참석을 해가지고 이제 내가 이걸 육성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네. 이게 지금 물론 선거 자금이라든가 지지세 확보 차원이 있을 것 같은데 거기다 더해서 NFT 그 대체불가 토큰 자기 상품 때문에 영향을 받은 것 같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이 트럼프 뭐 슈퍼히어로라든가 뭐 카보이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상품을 판 게 있는데 이게 아주 대박을 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흡족해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트럼프가 가상화폐 산업에 대한 그 좀 호의적인 입장을 갖게 되는 쪽으로 선회한 거에 영향을 줬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네. 주변 의견들도 이제 나오면서 분석이 나오는 건데 뭐 몇 년 전에 캐리커처를 활용해서 뭐 사업 뭐 이런 걸 좀 제안했다는 거죠. 네, 한 네.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한 2년 반 전쯤 자기가 트럼프한테 당신 캐리커처를 활용해서 NFT 사업을 하는 게 어떠냐 하니까 흥미를 보였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리고 있다가 그 가상화폐에서 파산이 있었죠. 그래가지고 그때 분위기가 안 좋았는데도 그때 어떻게 계속 하시겠습니까 했더니 참모들이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본인이 나 하겠다. 그러면서 이건 뭐 어떤 의미에서 그런 그 팝 아트 아니냐 이렇게 네. 또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자기 상품 나가고 완판되니까 기분 좋아가지고 지난 5월에는 그 상품 산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또 이렇게 뭐 차도 마시고 그런 모양입니다. 또 나오고 있는 얘기가 있나요? 네. 관련돼서?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또 최근에 그런 얘기를 네. 했죠. 가상화폐 이런 게 외국으로 넘어가면 안 된다. 우리가 그걸 쥐자 뭐 이런 얘기도 했고 하는데 일단 다음 달쯤 그 트럼프 그 NFT 컬렉션이 또 나온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뭐 벌써 줄을 서서 살라고 하는 모양인데 일단 트럼프는 이렇게 돌아선 게 이런 게 작용한 게 아니냐. 역시 트럼프는 비즈니스맨이다. 뭐 이런 식의 블룸버그가 약간 좀 삐딱하게 분석을 했습니다. 최근에 가상화폐, 비트코인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는 게 이런 이유도 그런 자기 숨어 있는 비즈니스하고 것 연계되는 같다. 부분이 있는 것 같다는 게 블룸버그 분석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얘기 넘어가 볼게요. 유럽연합이 러시아 동결자산에서 발생한 수익금을 처음으로 우크라이나 지원에 사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네, 유럽연합이 네. 그저께 자기네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 네. 그 러시아 동결자산 운영에서 발생한 수익금, 원금을 손대지 않고 그거를 처음으로 이제 그동안에 뭐 여러 차례 얘기가 있었는데 우크라이나 지원에 사용하기 위해서 이제 그 자금을 이체한 걸로 그렇게 밝혔습니다. 네. 이게 이제 아시다시피 벨기에에 있는 그 중앙예탁기관 유로클리어가
그동안 이제 러시아 중앙은행 자산 굉장히 많이 동결하고 있었죠. 그걸 이제 거기서 수익금이 나오니까 이자 수익이 나오니까 이제 그거를 15억 유로, 우리 돈으로 한 2조 3천억 원 정도를 지난주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있는 그 유럽 평화기금에 이체를 했습니다. 네. 90%를. 10%는 이제 재건기금 쪽으로 넘겼고요. 근데 이제 유럽 평화기금이 이게 우크라이나에 그 제공하는 무기 지원 그 용으로다가 활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 돈을 직접 주는 게 아니라 아니고 무기 유럽 연합 네. 회원국들이 이제 나토 회원국들이 주면은 이제 그 대금을 대신 주는 방식입니다. 직접 주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기 대금 일부를 보전하고 그렇죠. 이런데 네, 쓰이는 거고 10%는 기금에 할당이 이게 된다. 아시다시피 뭐 네. 그래도 워낙 좀 민감한 문제고 그렇죠. 러시아가 그동안에 발끈했죠. 네. 그리고 특히 이제 그 유럽 연합 회원국 중에 이제 친러시아 성향인 헝가리가 이거 안 된다 해가지고 하다가 이제 거부권 우회시키고 해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간신히 합의를 끌어냈는데 일단 이렇게 되니까 이제 G7은 이제 러시아 종결 자산을 담보로 해가지고 500억 유로 달러 정도 대출 기금을 운영하기로 했는데 이것도 올 연말쯤 이제 실행이 들어갈 것 같다는 관측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관련해서 제니 옐런 미국 재무장관 지난주 G20 재무회의 때 10월까지 세부 요건 뭐 합의가 이루어질 거다 이런 대출금 네.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것도 이제 세부 사항을 이제 10월까지 우리가 내놓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좀 들리는 얘기는 이제 유럽연합은 제재를 6개월마다 연장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6개월마다 27개 회원국 전체가 이제 화합 만장일치를 해야지 제재가 연장이 되는데 헝가리 같은 데서 좀 삐딱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그걸 봐서 그 대출 자금 그거를 좀 장기적으로 운영하려면은 제재를 계속할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좀 달라. 그런 것도 또 요구를 한 걸로 그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장기간 좀 보장이 돼야지 된다. 대출금 운영할 수 있지 않느냐. 그걸 좀 그래서 유럽연합을 좀 보장해달라. 압박을 하는 네.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러시아 쪽 당연히 발끈하죠. 네. 크렘린궁 대변인이 가만 안 있겠다. 다음 단계를 겨냥한 대응을 고려하겠다. 그리고 이건 도둑질이다. 그러면서 이런 의사결정에 관여한 모든 사람을 기소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글쎄요. 뭐 이게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러시아 얘기 조금 더 해볼까요? 러시아 외무장관이 동남아에서 유라시아 안보구조 구축 방안을 모색했다. 러시아 쪽 보도네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네. 이달 초에요. 그 상하이 협력기구 정상회의 때 지금 전 세계적인 어떤 그 안보 환경이 변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유라시아 안보 체제를 새롭게 구축하는 게 필요하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 유라시아 안보 체제는 이제 상하이 협력기구를 바탕으로 해서 러시아가 이제 이거 좀 이렇게 주도를 해왔거든요. 이거 관련해서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지난주에 그 라오스 아세안 안보 포럼 참석하고 바로 말레이시아로 갔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 어제 그저께 말레이시아 총리하고 이제 외무장관 만나고 나서 이제 거기다가 이런 새로운 유라시아 안보 구상을 우리가 갖고 있는데 아세안도 이거에 근해서 좀 서방을 배제하는 이런 안보 체계 구축하는 데 좀 협조를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걸로 보도가 그 러시아 통신이 보도를 했습니다. 네. 왕위를 만나서도 왕한테도 이런- 같은 네. 얘기를 했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서방 미국이 아시다시피 이제 그 우리나라 뭐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이런 식으로 해서 인도까지 이렇게 해서 이제 하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반서방 그런 구도를 이제 강화하려는 그런 차원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그 라브로프는 계속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북대서양조약기구 그 방어 정책이 실패한 거다. 그러니까 유라시아에서도 외국군을 몰아내자. 그리고 유럽하고 나토까지 포함해서 물론 뭐 포함될 일은 없겠지만 새로운 양자 다자 집단 안보 시스템이 필요한데 이게 이런 맥락에서 유라시아 안보 시스템을 새로 구축하자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얘기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중국이 이제 EU와도 무역 분쟁을 하고 있는데 이탈리아의 다양한 협력 심화를 좀 당근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좀 접근하고 있다. 이런 분석이 있네요. 이탈리아가 기억하시지만 2019년에 네. G7 회원국으로는 유일하게 중국의 1대1로 들어갔었죠. 그래서 중국이 그때 아주 반색을 했었는데 2022년에 이제 멜로니 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뭐 이거 우리 뭐 실력도 없다 해가지고 빠져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기억이 그때 납니다. 네네. 중국이 계속 그때부터 돌아와라. 돌아오면 잘해주겠다고 뭐 그렇게 했는데 이제 네. 드디어 돌아가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네.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가 지금 중국에 가 있는데요. 가서 이제 중국에 가서 이 총리 리창 총리 만나고 또 시진핑도 만났습니다. 거기서 이제 중국에서 뭐 엄청난 단거를 제공했습니다. 뭐
조선항공, 우주, 신에너지는 인공지능 같은 데서 우리가 다양하게 협력하겠다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탈리아 그러니까 멜로니 총리도 뭐 좀 솔깃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탈리아하고 중국이 전면적 전력 동반자 관계 수립한 지 20년 됐고 네. 이건 멜로니 얘기입니다. 마르코폴로 서거 70주년이 됐다. 마르코폴로가 이제 중국까지 갔었고 이런 걸 하면서 우정의 다리가 건설됐으면 좋겠다 하는데 외신들은 오늘 새벽에 멜로니가 그 1대1로의 복귀를 위한 리셋을 버튼을 눌렀다 이렇게 또 분석을 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네. 중국 전기차를 유럽연합이 고일 관세 부과하기 시작했죠. 잠정적으로. 그래서 11월에 이제 확정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중국이 이제 계속 각계격파를 하는데 이탈리아를 이제 가장 세게 지금 몰아붙이는 상황입니다. 뭔가 유럽연합 내부 이런 깨기 전략인 것 같습니다. 멜로니 방중이 EU와 중국 간의 뭔가 분쟁이 통상 그런 걸로 마찰이 좀 보입니다. 심해지는 상황에서 또 이루어져서 주목이 더 되는 것 같고요. 자, 다음 얘기 해보겠습니다. 중국 위안화가 파운드와 엔화를 제치고 국제사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통화가 됐다고요. 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네. 포스트 보고인데 인민대학 보고서를 인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제 이 인민대학에서 2012년부터 네. 이른바 위안화 국제지수라는 걸 운영을 합니다. 이게 뭔가 하면 그 무역결제라든가 금융거래, 그다음에 다른 나라의 공식 준비 통화에 위안화가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 이런 걸 이제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지수를 내는데 이게 지난해 그 전해보다 근 한 23% 지수가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영국 파운드화하고 일본 엔화를 국제화 지수 측면에서 제쳤다는 게 이제 인민대학 보고서입니다. 보고서 네. 그 주장입니다. 물론 뭐 달러하고 유로화보다는 훨씬 떨어지지만 저는 이렇게 파운드하고 엔화는 제친 걸로 그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고서는 그럼에도 이렇게 위안화 상승 모멘텀이 있지만 중국 경제가 계속 지금 압박받고 있고 지정학적 위험도 있고 그다음에 위안화 자산의 상대적으로 그 수익률이 낮은 점 그다음에 위안화가 지금 약세 추이인 건 이거는 여전한 도전이다. 이거는 개선되어야 한다고 이렇게 또 덧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네요. 국제뉴스 함께했고요. 선지구 선임기자였습니다. 기자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끝나지 않은 여정, 변화의 물결소. 우리의 질문은 계속될 것입니다. 거대한 역사로 읽는 인간의 욕망과 부의 흐름. 새로운 부의 미래를 알려드립니다. 자본주의의 적은 자본주의.